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 첫 법안으로 제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한비연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등 정치권 유착 의혹이 포함됐는데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 은폐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면책용 방탄용 특검은 거부한다면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여야는 셀프 면죄부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과 함께 대전 충남 통합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취임 이후 넉 달이 조금 지났다고 하네요. 넉 달여 만에 집권여당 대표의 첫 기자회견. 대통령에 대한 배려일까요? 어떤 약간 뭐 있을 수도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 배경이 뭘까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거 기자 문답 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했나요? 예. 그 뭐 집권 초기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라든가 뭐 공개된 국무회의 공개 등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야 되고 그 효용이 국민들에게 좀 비춰져야 되는데 당대표 중심으로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도는 것 이런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고 오직 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 때문에 굳이 뭐 100일 기자회견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 안 했다는 거고요. 그 네. 과정에서 몇 번 좀 오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대통령과 무슨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 어떤 언론은 뭐 명청대전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뭐 분명한 건 오늘 정청래 대표 밝힌 거와 같이 네.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당 대표가 부각되는 것을 뭐 경계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네. 자, 집권 여당 대표의 진짜 취임 넉 달 만에 기자회견. 이게 이렇게 사실 그 이전의 예와 비교해 보면 집권 여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기자회견을 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우리가 무슨 일을 기념할 때는 뭐 50일, 100일, 그렇죠. 150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안 해도 100일은 하죠. 보통. 지난번에 100일 때 예. 당시에 좀 당과 대통령 간의 약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런 게 그 부담스러웠겠죠. 그동안 뭐 어떤 외교적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올 때마다 당에서 다른 그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일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이 시기에 했지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정말 그 좋게 해석하면 뭐 연말 연시에 지금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 본인이 꼭 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논란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같은 논란 이런 것들은 이거 뭐 좀 해가기 전에 마무리 짓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네. 시기가 왜 뭐 100 며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날에 하지 않은 건 좀 의아하죠. 네. 근데 여하튼 그냥 제 느낌으로는 어쨌든 새해 맞기 전에 그동안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날짜 잡은 게 오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새해 1호 법안 뭐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해 가기 전에는 한번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녹취 들어볼게요. 정청래 대표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그리고 통일교 특검법 나란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의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영 메모, 최혜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하여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자, 지금 정청래 대표 말씀 얘기 들었는데요. 뭐 2022년 뭐 예를 들어서 그 통일교 특검 얘기부터 먼저 해 보면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반면에 이제 수사 대상 관련해서는 뭐 민중기 특검 얘기도 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 녹취록에 이름이 나온 이재명 대통령도 뭐 수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 뭐 문객이라는 표현 쓰는데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양쪽 주장이 좀 맞서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특히 뭐 특검 추천권도 그렇고 수사 대상도 그렇고 좀 그 주요하게 보는 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 내용을 보면 뭐 1호 같은 경우가 이제 통일교와 정치인의 정치자금 금품 수수 전반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2호가 이 민중기 특검의 그 수사 무마 외압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보면 뭐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인간 공직자 등이 수사를 은폐 무마했다. 근데 이게 이런 의심이 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이지 실제 이런 내용의 어떤 직권 남용 내지 이런 범죄 혐의 사실이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특검의 수사 대상 2호로 삼고 있어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죠. 이거 뭐 특검은 그때 그 김건희 특검법에 의할 때 김건희나 건진 등과 관련돼서 금품 수수라든가 있는 부분이라고 특검 수사 대상 정해져 있으니까 네. 과정에서 인지됐다고 해서 전체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 이게 외압을 받거나 아니면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뭉개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건 명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 번째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또 하나 문제는 4호가 뭐냐면 대선 당시에 이제 통일교가 대통령 후보 선대위라든가 후보 측에 접촉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했던 부분 이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네. 이번 대선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대선 관련돼서 통일교가 뭐 어떤 행위를 했다 내지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이나 김문수 후보 측과 관련돼서 뭐 어떤 접촉을 하거나 금품 주고받았다거나 특별히 후원했다거나 이런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선 두 개를 다 묶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특검 수사 대상 관련돼서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감춰졌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억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결국에 특검을 통해서 정치 공방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주요하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근데 네. 분명한 거는 통일교 비위 유착 의혹의 전반에 대해서 여야 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게 1차적 목표인 건 분명하지만 이렇게 그 외에 뭐 의혹이 제기되거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대상을 민중기 특검을 한다거나 이번 대선까지 포함시킨다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부분까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정광자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대상. 저는 일단 네. 그 국민의힘이 그 특검과 관련해서 협상에 임할 때 네.
이게 빨리 발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일부 좀 접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번 특검 만들 때 수사를 통해서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특검을 정말 뭐 초기에 이번 특검 말고요. 과거 네. 특검에 참여했었던 분과 이 특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특검을 다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어도 얼루 칼이 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드루킹 네, 네. 여러 가지 예가 있죠. 네, 예. 실제로 이거 특검이 똑같은 잣대로만 구성을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잖아요. 네. 전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 문제만 들여다봤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잣대로 들이댈 수 있는 그 구성에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분명히 민주당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과거에 통일교가 그 접점을 찾으려고 했었던 부분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했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 부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에 뭐 다이렉트로 한번 연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녹취 있잖아요. 그것도 특검 대상에 이번에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하다가 그거 인지해갖고 그게 정말 범죄 혐의로까지 간다면 그 특검이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그냥 제외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그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의제 하고 있습니다. 문제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포괄적이었으면 좋겠다.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본래는 뭐 그 추천권, 후보 추천권, 뭐 민변을 추천하니 헌법재판소 뭐 누구를 추천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야도 아니고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렇게 이제 후보 추천권인데 야당 입장에서 이거는 좀 협상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전 협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 추천이나 법원행정처에서는 민주당이 이거 아예 하지 말자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반대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재판소나 또는 민변에서 하재요. 이것도 그냥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뭐 대한변협이나 네. 이런 제3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을 빨리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도 결국에는 법률적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3자 추천에 대해서 뭐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꼭 우리 편에 유리한 쪽으로 구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질문을 제가 조기현 부위원장께 한번 드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뭐 이런 얘기들 뭐 특검 얘기하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사실 우리가 좀 뒤에 얘기할 뭐 종합특검 얘기긴 하지만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 위원정당으로서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두 번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그래서 이게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추진하는 어떤 일종의 정치적 목표의 하나인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아니 뭐 민주당 의원들 지금 거론되는 거 이거야 뭐 개인적인 거고 국민의힘은 당이 조직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거든요. 예. 그 구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뭐 정청래 대표 의지는 확실하다고 봐요. 정말 네. 이 두 가지 추경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유죄 확정 그리고 통일교 유착 관련돼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도 상당히 심각하죠. 이 부분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보는 것 같고 만약에 확인된다면 추진해야 된다 정도로 이걸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정당 해산은 정치적으로만 딱 계산했을 때 이 주장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한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분명하게 짚고 해결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뭐 구속은 안 됐지만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들이 있고 실제 그게 유죄로 확정된다면 심각한 문제죠. 정당이 사실은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이제 정당 해산 요건인데 이건 뭐 결국 실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갖는 위헌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근데 거고. 당이 조직적으로 한 거하고 추경호라는 당의 요직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한 추경호가 곧 국민의힘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논리라면. 근데 아마 정당 해산에서는 그게 당이 그것을 그런 활동이나 목적을 당원이나 강령에 명시하는 예를 들면 옛날에 통합진보당 같이 명백하게 위헌적인 어떤 목표를 당의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행위에서 그 방향을 지도부가 정하고 일정 정도 그게 행위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 정당의 행위로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추경호 개인의 판단으로 그치지 않는다. 결국 정당이 그런 행위를 같이 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거고 통일교 유착 관련해서도 지금 뭐 자꾸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 접촉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거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로 다 정리했고 그래서 각 고구에 돈을 내려서 쪼개서 후원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평가하기로 윤영호 본부장인가요? 어디 통화 녹취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지원했으면 작살날 뻔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고 지원해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ODA 등 현안 사업을 가지고 계속 접촉했던 거죠. 이건 명백하게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실제 그 구체적 내용들까지 다 확인된다면 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할 만큼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뭐 국민의힘 사안하고 민주당 사안은 다르다.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이라면 일탈이고 이거는 조직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 해산 10번 100번 돼도 마땅하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서 방해를 했다. 네. 이것은 지난번에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그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그 정치적 윤리적인 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한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거 지금 특검해갖고 그럼 민주당이 통일교가 유착돼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불법이 밝혀진다면 똑같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위헌정당으로서 해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구성되면. 지난번에 민중위 특검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입당이 있었다라고 해서 뭐 여러 차례 압수수색 해왔고 대략 한 2,500명인가요?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라는 거 밝혀냈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도 그런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라든가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어떻게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지지하라고 해라라고 했다는 녹취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똑같이 살펴보면 민주당은 과연 뭐 얼마나 자유롭겠느냐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요건 짧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6개월간 많은 인력 예산 투입해서 특검 끝났는데 이제 곧 2차 종합특검 한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할 필요 있습니까? 전 있죠. 대답은 알아요. 대답은. 수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특검 검사나 수사 규모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상훈 수첩, 여인형 메모 이런 부분을 묶어서 일반 이적죄로 기소는 했지만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 건 분명하고 그 관련 내용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건 내란 외환죄예요. 좀 미진하고 그 뭔가 남겨진 상태에서 종결하기에는 그만큼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김건희 관련해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등등등 여러 사정과 문제 때문에 수사 안 된 부분들이 명백한데 이거 지금 덮고 가자고 하면 이거 뭐 안 하지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기 이게 때문에 기한은 얼마 정도 잡았죠? 170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준비기간 6개월. 포함해서. 자, 일단 뭐
일반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보다는 하던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정광희 대변인. 근데 6달을 더 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수사가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더 할 게 없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18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사상 최대의 특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이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나 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받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 날발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제동 걸어서 구속영장 인용된 게 54%예요.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무리하게 법 적용을 통해서 일단 다 구속영장 신청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뭐 나올 때까지 인디안 기우제 하듯이 특검 계속한다 그러면 지금 경찰, 검찰 조직은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특검의 상설화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그 공권력, 본인들이 또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 수사 결과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더군다나 170일이라고 하면은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특검 전국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들을 뭐 언론 브리핑을 통하든 특검 조사 결과를 발표하든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 한다는 게 무의미한데도 한다고 하면 또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자, 한번 그게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킬지, 정치적 영향은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정청래 대표 당정대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 엇박자 낸 적 없고 저는 자기 정치랑 거리 멀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고, 아까 또 조기현 부위원장님도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지난번에 부결된 당원 대의원 1인 1표제 방안은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재보궐선거 이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인 1표제 부결이 뭐 이재명 대통령과 뭐 갈등 빚지 마라, 뭐 당대표가 자기 정치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왔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근데 생각보다는 또 빨리 재추진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뭐 정청래 대표는 거의 이게 1호 공약이고 사실 소신이다. 소신 확신이죠. 뭐 이게 당원 중심 정당의 일종의 1차적 완결점이 네. 대의원과 당원 간의 이 투표 등가성 하는 거 1인 1표였기 네. 때문에 예. 그 목표는 명확하고, 지난번에 이제 부결되는 과정은 절차가 좀 이 다소 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네. 그게 더 해석을 나가면서 이게 뭐 자꾸 차기 전당대회 를 목표로 해서 뭐 그 자기 정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 의식이 반영이 돼서 중앙위 부결이 됐지만 네. 당내 전반적인 공감대는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 더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좀 거쳤고, 대의원제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다고 하면 1인 1표제에 대한 뭐 당내 공감대가 분명한 이상 뭐 굳이 시간을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자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지난번에 부결로 사안이 끝난 걸로 종결할 사안은 아니고 분명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기현 부위원장께. 정청래 대표가 또 보니까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 말도 했는데 법 왜곡죄 이거는 사실 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야 이게 과연 괜찮을까, 법 왜곡 어디까지가 왜곡인지, 법 왜곡했다는 것도 또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정할지, 이건 진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이것도 역시 민주당 뭐 법사위라든가 중심으로 해왔고, 네. 정청래 대표 의지도 확실한 부분이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뭐 일가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뭐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도 뭐 최근에 보면 어떤 특정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해서 결과를 바꾼 이런 사안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검찰이나 사법부, 뭐 검찰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법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역처럼
사법권의 독립 명하에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을 그냥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 특히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전관 예우 등등 해서 법원이나 검찰의 비위 문제가 있었지만 다 제 식구 감싸기처럼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남발이 돼가지고 그냥 판결에 불만을 품거나 사건 수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무조건 고소를 남발할 것이냐.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적용 요건을 좀 엄격히 하는 전제하에 네.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좀 분명히. 자, 정광주 대변님, 내란 전담 재판부법 뭐 논란 끝에 이제 통과했고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많은 그 후퇴를 했다, 뭐 양보를 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과연 뭐 위헌 소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법외국제,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 이거 쭉 추진하겠다고 여당 대표가 신년의 어떤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마음 먹은 거는 다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현실화되면 야당 입장에서 어떤 겁니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 민주당이 입법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보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라든가 허위 정보 조작 처벌법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 이거 위헌 논란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었으니 큰 차이가 없으니 이거 그대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 이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5개 언론단체가 이거 국민의 표현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심대하게 침해한다. 그리고 과잉 입법 침해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전문가들, 종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조건 맞다. 이게 절대 선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면요. 이게 역진성이 있어 밖으로 이게 뒤로 후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하나둘 부각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냐. 그거는 국민 전체가 지게 되고 1차적으로 또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왜 민주당이 이렇게 서둘러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리고 또 1인 1표제 같은 거는 전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1월 11일에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최고위원으로 입성한다. 그러니까 3명 뽑는데 저는 뭐 대략 한 2명은 친명계, 1명은 친청계 의원이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3명을 다 친명계 의원들이 차지한다. 이러면 1인 1표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부결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민주당의 정서라고 확인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쉽게 처리하긴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어쨌든 뭐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게 더 강화될지 안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금요일답게 정체가 심합니다. 먼저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월곡 1차로에선 추돌 사고 났습니다. 성동분기점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정릉터널에서 성산까지가 정체가 심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밀리고요. 다시 마포대교부터 정체가 심한데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올림픽대교에서 구리시계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좀 더 지나 잠실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졌고요. 고속도로는 평소 금요일보다는 수월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판교분기점 진출로 쪽으로 정체고요. 이후에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만 밀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충주분기점 1,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노은 1터널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청래 대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 주제의 첫 질문이기도 해서 이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를 둘러싼 폭로전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사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 같다. 이거 내용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집권 여당 톱 세컨톱이 김병기 원내대표 그러니까 좀 본인이 입장 정리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에는 어떤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의원들이 선출한 그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라 하더라도 뭐 이래라 저래라 어떤 입장을 내기가 좀 곤란한 관계인 건 분명하니까. 네. 다만 오늘 기자회견 중에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히 바뀐 분위기가 좀 읽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가지 이슈 터졌을 때만 해도 뭐 보좌관들이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와 결부돼 있으니까 무리하게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한편의 어떤 당내 여론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의 실체에 대해서 좀 우려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 데다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한 내용들, 더한 폭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어떤 뭐 내용의 어떤 심각성 이런 걸 떠나서 적절하지 않다는 건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 인정 안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본인이 명확하게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된 거죠. 그냥 네. 지나가는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했다 한마디로 사안을 지금 이렇게 종결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간 것 같고 아마 주말간을 거치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아마 두 분간은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쭉 일이 펼쳐지는 그걸 보면 처음에 이제 대한항공 호텔 숙박 이 부분 뭐 본인이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뭐 가족들 무슨 뭐 비행기 의전 받는 그런 부분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부인을 했는데 여하튼 부인이라기보다 뭐 어쨌든 그 좀 애매하고 그러다가 또 나온 게 지역구에 있는 병원 특혜 진료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역공을 한다면서 여의도 맞돌이 그 대화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대화방 어디서 갖고 갔지 이러고 거기 변호사가 2명 있다면서요. 전직 보좌관이. 이분들이 이거는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와 그러니까 계속 진흙탕에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옆에서 이제 보기에도 국민의힘이 사실은요. 정광희 대변인 말 그게 처음부터 세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남의 당내 일인데 그거를 또 원내대표 상대당 집권여당 원내대표니까 조금 약간 관찰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일부 의원이 비난은 했지만 오늘 뭐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는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얘기 일단 들어보고 질문 드릴게요.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는 의원의 갑질과 특혜 그리고 이해 충돌 문제와 함께 보좌관과 의원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까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명청대전의 대리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것을 봐서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훈 의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뭐 이 사건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뭐 갑질, 특혜, 이해충돌, 민주당 내 헤게모니 싸움, 명청대전의 대리전 뭐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도 이거는 비리와 갑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넷플릭스 뭐 제플릭스 명플릭스 이거보다 예. 지금 병플릭스가 재밌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그래요? 원내대표 이 지금 스캔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짜리 2박 숙박권을 받았다. 근데 그거를 뭐 원가 34만 원이니까 나는 이제 청탁금지법 해당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게 100만 답변한 원인가요? 거. 해당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해명했고 뭐 본인이 병원장을 원래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뭐 청탁금지법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그 보도된 거 중에는 가장 충격적인 거는 한겨레가 보도했는데 그 텔레방이 공개됐잖아요. 네네. 그 공개된 것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막내 그 보좌진의 그걸 도용해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에 한 명에 그 도용 당한 사람이 이거 나도 사실 뭐 내 PC를 보고 알았나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텔레그램 보면 보낸 사람은 그 우측에 있고 다른 사람이 보낸 건 좌측에 메시지가 뜨는데 그 사람만 메시지가 오른쪽에 뜬 걸 보고 아 내 PC 그러니까 내 휴대폰이 도용됐구나라는 네. 걸 느꼈다는 거죠. 이건 통신보호비밀법을 완전히 범죄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쨌든 그럼 언론 보도 내용이죠. 보도 우리가 내용입니다. 100% 예. 확인한 건 아니고. 예. 이 정도면은 저는 사실 원내대표의 거취 정도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네.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되는 문제까지 번지는 거 아닌가. 또 이 부인이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내용도 사실 그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도 한번 불거진 문제인데 네. 경찰이 무혐의했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증명하는 녹취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 어떤 뭐 소속 의원들이. 이건 저는 이제 거의 범죄 행위가 증명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사퇴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보좌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그런 범법 행위와 관련한 것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보좌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더 갖고 있을지. 근데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옆에서 보기에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뭐 그 내용이 어떤 게 될지 몰라도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국민 눈높이가 뭘까. 그러고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생각은 뭘까. 이 부분을 주말 사이에 살피겠어요. 어떨 걸로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당연합니다.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더 자숙해야 된다라고 뭐 분명히 먼저 밝히셨죠. 근데 나머지 의원들 사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 있게 해명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고 네. 했었으니까 좀 기다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사안이 더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는 결정적인 악수인 것 같습니다. 되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만큼 보좌관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부각시킬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보좌진들의 2차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 어떤 맥락에서 그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일종의 공격 내지 해명 수준의 강한 반박을 하면 네. 그에 반박할 만한 다른 근거들을 또 갖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내용 논란뿐만이 아니라 취득 경위 이 부분을 공격하니까. 그게 핵심적인 거죠. 예,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좌진들 측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이거는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분명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뭐 받았다고 하고 고소를 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 밝혀지긴 할 텐데 어쨌든 이 내용이 그런 식으로 공방이 진행되면 이건 결국 무조건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문제인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형성이 돼버려서 네네. 아마 주말간에 지나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를 일단 의원들은 좀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질문 정광지 대변인께 한번 해볼게요. 보수 야권 일각에서 장한석 연대론,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막 한 글자씩 따라서 장한석 연대론이 거론되고 있던데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장동혁 대표는 구체적인 연대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할지 그림도 제시 못했다. 국민의힘 바뀌고 강해져야 시계. 이러고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혼신의 힘을 쏟았다. 노고 많으셨다. 이제 같이 뭐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런 취지로 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필리버스터 절박함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좀 화답을 조금 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그렇다면 아직 장동혁 대표에게는 그런 부분의 어떤 뭐 연대랄까 손을 잡는 이런 준비는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타임 스케줄, 타임 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타임 라인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건 사실이죠. 사실 저는 그 메시지 전반부에 있는 고생했다, 노고했다, 노고를 취한다 이런 메시지는 같은 당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기를 보여줬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방점은 저는 같이 지키고 싸우자 여기에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분열해 있느냐. 그러니까 둘이 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 마음은 뭐 같아요? 네.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긴 싫다? 지금은 시기상조라 그랬잖아요. 시기상조? 그럼 시기가 오겠죠. 예. 지금은 상조지만 시기가 오면은 같이 싸워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뭐 내년 지방선거라고 보고 본인이 갖고 있는 타임 스케줄의 가장 마지막 그 데드라인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1심 재판 결과 네.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사법부에서 1심에서지만 내란과 관련해서 중형을 선고하게 되면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현타, 이 뭐 현실 자각 타임이 올 거예요. 그때도 한 그 장 대표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네. 본인도 그 불타오르는 초가집으로 섭을 지고 들어가는 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은 안 하시겠죠. 네. 지금 좀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론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네. 당무감사위원회 2년 당원권 정지 이후에 당내에서 지금 뭐 분분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수순상 다음 타겟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전제에는 한동훈과는 같이 안 가겠다 이게 명확히 깔려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은 뭐냐면 이 한동훈 대표 아니었으면 뭐 탄핵 안 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계엄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와 갈등선이 명확하게 서 있는 상태고 그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로는 뭐 시기상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다만 이 어쨌든 이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은 내년 1월 16일부터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네. 1심 선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계기로 삼아서 전환의 포인트로 장동혁 대표가 끌고 가면서 그때 일종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전략적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장동혁 대표의 나만의 어떤 스케줄이냐라고 아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두 분이 아마 이 연마 상황을 이런 방식의 어떤 이 우호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당내 여론을 좀 살피는 게 아닌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조 변호사님이나 저나 네, 정광기 상대 대변인. 당을 평가할 때 있어서 요렇게 됐으면 우리 당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사감이 좀 들어있는 진단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섞여서 연대해갖고 정말 보수 중도를 하나로 묶으면 선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논평이라고 보고 저도
뭐 명청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저렇게 분열돼야 우리가 선거를 치르기 좋은데라는 그 사감이 일부 분석에도 일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함된다.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광재 대변인의 자기 고백을 잠시 들었고요. 이 질문은 조기현 부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결심 공판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7개 재판 중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한 개 재판이었습니다. 특검 532 뭐 합해가지고 징역 10년 구형했는데 특검의 10년 구형 취지 요거를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혐의가 6개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네네. 하나하나가 되게 다 중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방해, 특수집행 방해 5년이고 국무회의 심의 표결권 취원 뭐 이게 다 직권남용 또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이게 3년. 네. 나온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 2년인데 아마 이 각각 그 구형의 이유를 그 특검이 얘기하면서 이 사안 자체가 다 중대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단순 양형 계산을 하면 구형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건 이 별개 사건이긴 하지만 네. 내란 사건과 관련돼서 이 같이 쭉 진행된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내란 사건의 판결에서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죄임을 전제로 해서 적정하게 구형량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징역 10년 합해서 징역 구형 10년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정광희 대변인 징역 10년 구형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예상보다 조금 낮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특검에서 아직 구형할 재판 때는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원래 공무집행 방해가 5년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뭐 2분의 1 가중 처벌 가능하다 그래서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랬는데 네. 5년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류는 내란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변호인단이나 본인 측에서 주장하는 걸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또 사법부에서는 1월 18일이 사법 그 구속시한 만료인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혹시 석방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 지금 그 눈을 부릅뜨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쿠팡이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국회 부름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뭐 한국말 잘 못하는 외국인 대표를 출석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국민들 감정이 안 좋았고 했는데 이번 셀프 조사 발표,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에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유출된 건 3,300만 개 고객 정보가 아니라 3,000개 불과하다. 그 직접 자신들이 그 핵심 피의자 접촉해서 조사 자신들이 마쳤다. 수중 다이빙해서 자 그것도 갖고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상황 보셨어요? 제 기억엔 별로 없는데. 말도 안 되죠. 네. 뭐 이걸 믿으라고 한 발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최소한 이제 국민들은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싶어서라도 아 쿠팡이 저 조사했는데 그렇다니까 좀 다행이네. 이렇게 혹시라도 다른 쿠팡의 지금까지 행위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쿠팡이 지금 보인 태도를 보십시오. 네. 그냥 무책임하고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자고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지금 미 정계까지 로비를 해서 입장 발표하게 만들고 이래놓고 잘못하면 있고 통상 이슈까지 예. 만들 위기까지. 그 예.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본 우리 3,300만 국민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입장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예, 예. 이래놓고 자기들이 수사 대상이고 조사 대상이고 처벌받을 대상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믿으라면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도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이 특정된 사람이 실제 어디까지 접근했고 어떻게 정보가 흘러갔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네. 그 진술 받아가지고는 이거 결과 발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나 조사에 물을 타고 왜곡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데 네. 이러면 이럴수록 쿠팡 이제 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탈을 촉진할 거고 완전 쿠팡에 대한 불신을 더 강화시킨 발표였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에서도 망명이 들어오고 자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서 로비해서 미국에서 압력 들어온다. 뭐 이런 비아냥도 있는데 시간 한 30초 남았지만 이거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거 잘 따져서 아주 치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나 쿠팡이나 이 예.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최악의 방법으로만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쿠팡도 이 문제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고 또 적절한 보상 대책 발현했다면 그리고 국회 조사나 이런 거에 잘 응했다면 이렇게까지 번질 문제는 아닌데 최악의 그 수만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법적 그 규제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에 해당하는 것만 하고 다음의 문제는 소비자들의 대응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대응해서 적절하게 뭐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지금까지 조기현 부위원장 정광재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미주는 세상을 조금씩 천천히 배워가는 아이입니다. 경계성 지적장애로 또래에 비해 말과 행동이 조금 느린데요. 미주의 가족들 역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말을 거의 못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오빠와 한국어가 서툰 필리핀 출신 엄마. 그리고 지난 여름 갑자기 쓰러져 지금도 눈만 깜빡인 채 병상에 누워있는 아빠까지. 어려운 환경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이 미준의 가정의 가장 큰 걱정인데요. 요양병원 침대 위. 아빠에게 매달 청구되는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는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오늘도 글썽 있는 얼굴로 아빠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미주. 9살 소녀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은 종일 영하의 기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6.1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3도지만 체감상 영하 7도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고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10도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3도, 강릉, 광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3도 등으로 기온은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고요. 그래도 내일 낮에는 서울 3도, 대구 5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 전남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 1cm 미만,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전북과 경북 지역은 내일 저녁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으로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16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의 허위 발언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번째 기소입니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구속 기소하고 당시 공사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각종 매관 매직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또 일방적인 발표를 한 가운데 경찰이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교는 산업재해 축소 회피 의혹이 불거진 쿠팡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전과 충남을 합치는 행정통합 논의가 2020년 연말 전국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일부 나오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토 관리의 획기적 진화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포함한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유, 우리 대변인님이 누구보다 수고 많으셨을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저희도 이제 정치부 기자 오래 하다 보면 그 대변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네.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얼마나 기자들 전화에 시달리는지 잘 압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들 이야기보다 한 해 동안 예. 대한민국 역사에서 손꼽을 만큼 역동적인 한 해를 달려오신 국민들께서 가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국민들께 이제 수고도 말씀하셨고요. 예. 아무래도 박수현 의원님 지역구가 충남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행정통합, 그렇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예.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저 얘기하지? 그리고 최근에 좀 깜짝 놀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몇 달 전에 이렇게 관련한 법안 발의도 하고 또 지역에서는 꼭 당 문제를 떠나서 좀 공유되는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자,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도 했지만 이 시점에 이 논의가 뭐 부상한 배경이랄까요? 이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12월 5일 날 대통령께서 네. 천안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12월 18일 날 민주당의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오찬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상의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때 대통령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도 그 말은 안 나왔던데 저는 유심히 딱 기억하는 게 첫 예. 말씀이 역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수도권의 재집중화 초과밀화, 그다음에 지방의 지역 소멸, 네. 이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겠다. 이거 아니면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른 분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분야를 잘해도 대통령 임기 전체 평가에 대해서 야 이게 평가를 제대로 받겠냐. 또 다시는 사실은 이제 어떤 평가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지방 소멸을 막아내지 못하면 네.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된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혹자는 뭐 졸속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잔 물결에 지나지 않고요. 이제 큰 이 강이 바다로 나아가는 그 흐름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큰 그 흐름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 지방소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이 난제가 있고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국토 균형 발전 이 부분이 이제 연관돼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통합지자체장 뽑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셨고 민주당은 특위 구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선거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내년 2월에 쯤 통합위원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주 이렇게 서둘러도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대전 충남은 네. 사실 김태흠 충남도지사님하고 이장호 대전시장님께서 네네. 이미 이것을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을 해온 그 바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성일종 의원께서 특별법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뭐 충분하게 법안 통과를 조금 다듬고 보완하면 네. 한 달 이내에도 가능하다. 이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거버넌스의 이 문제는 이 초광역권의 이 거점을 형성하는 데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은. 네네. 제일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도 경계로 나눠져 있던 이게 이상하게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 국토인데 이 도 경계에 그려놓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정서가 달라요 이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광역 교통망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망을 따라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물자, 사람, 자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주민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네. 나중에 최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행정 통합을 한다. 이것이 학문적 이론적 이견이 없는 순서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이게 약간 뭐 순서가 이쪽이 먼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래서 건가요? 이제 김태흠 지사와 이장훈 시장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너무 마지막 단계를 그냥 한다. 절차를 잘 밟아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똑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네.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지방 분권을 해 주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성패는 이 또 중앙행정사무 장관의 권한, 네. 중앙정부의 권한 이것을 얼만큼 지방 분권화해 주느냐 그리고 그걸 받침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을 얼마나 해 주냐 이 두 네. 가지가 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대통령과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지방 분권과 재정 권한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지원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탑다운 방식으로 똑같이 하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그 핵심 부분을 약속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 탑다운 방식으로 해도 바텀업 방식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절차대로 차분차분 하자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를 확보하자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지만 이미 진척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 대통령께 핵심적인 두 가지를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이 뭐를 이제 최대치로 주면은 이게 더 효과적일 거고 성공 가능성 높다고 한 게 자치분권 권한하고 재정분권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부여한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언뜻 확 와닿지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대전시장이나 지금 충남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보다도 더 강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어떻게 설명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게 좀- 강력하지가 않은 게요. 예, 예. 재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이게 수십 년간 변하지가 않은 뭐 중앙 주도입니다. 행정사무도 그러니까 계속 마찬가지로. 서울 올라와야 돼요? 아, 예산 그렇습니다. 달라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를 대체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네, 네. 들여다 보니까 이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중앙 어떤 위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균형발전 지방 균형발전 특별회계 줄여서 지특회계라고 하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자율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것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시도지사가 자기들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네. 그러면 중앙정부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게 20여 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네. 그 자율개정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사업 개수로 따지면 4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 첫 해 26년도에 얼만큼 이게 변화됐냐면 25년 동안 3조 5천억밖에 안 되던 것을 10조 6천억으로 3배 정도 늘렸어요. 네. 그리고 그 사업의 개수도 40개에서 120개 정도로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지방의 독특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하고 그것을 글로컬화해야 네. 세계화해야 사실 비전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짜준 메뉴판을 가지고 그것도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내 돈 절반 내면서 입맛에도 잘 맞지 않는 네. 그런 메뉴 선택해서 언제 지방의 맛을 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첫 해에서 이런 확실한 이런 시도를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그 국가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실천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행정 통합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의지와 자격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 약간 정치공학적인 질문 이제 네, 한 네. 두 개 정도 할게요. 그러세요. 장동혁 대표는 관건 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거 야당에서는 이제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면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은 이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려면 이전에 해서 아예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날 12월 18일 날 대통령과 예. 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이 오찬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도 여쭤봤습니다. 대통령님 구상이 이게 지방선거 요번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되신 거냐. 네네. 대통령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가 끝나면 또 유야무야 돼서 임기 다 지나고 못한다. 서둘러서라도 어쨌든 예. 선거 전에 통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또 자신감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김태흠 현재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남도 대전시 의회와 함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진행을 해왔고 주민 협의체 이런 것도 만들어서 네. 이미 뭐 주민 의사 수렴이나 이런 절차도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도 이미 발의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지만 모으면 된다.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제 뭐 정치인이시고 야당의 대표시니까 그런 공학적인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예. 충청 지역구네요. 생각해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보령 소천 지역구시니까요. 그 지역 정서는 또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이게 이제 수도권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중부권, 충청권이거든요. 네. 거리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 규제를 하니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가 연간 한 뭐 4,500개씩 됐거든요. 근데 그중에 네. 대부분을 충청권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지방 분산이라고 하는 이 정책, 국토 균형 성장이죠. 지금은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충청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 네. 그 입장에서 보면 제2 수도권으로 소위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의 이 지방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충청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도 모델화해서 전국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제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그날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잔자리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대전 충남 통합이라고 하는 원포인트 통합이 아니라 이것이 선도 모델에 되어서 반드시 성공해서 전국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국토 관리 정책의 일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였다면 이제는 20여 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재집중하는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성장이고 네. 행정 통합이다. 이렇게 이 문제를 철학적 기반 위에 정확하게 대통령의 어젠다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선거를 앞둔 원포인트 통합 이런 개념으로 이것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충남 지역의 큰 수혜 1차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지역구 유권자들 지역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네.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 한 4,500개씩 충청권으로 내려오던 수도권 기업이 한 10개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는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앙의 사무 분장을 지방으로 권한을 주고 재정 권한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이러한 것이 되면 이제 주민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 두 핵심이 확실하게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네. 집권당이 이렇게 하니 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야당이 이 문제를 그렇게 추진을 해온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거기에 핵심인 이 지방 분권과 재정 권한이라고 하는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되는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도 초당적으로 이 문제는 같이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으로 네. 이 문제를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넉 달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금 짐작되는 바도 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약간 그 일단을 밝히시긴 했는데 첫 기자회견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기쁩니다. 그래요. 취임 147일 만인가 그런데 그동안에 왜 도대체 기자회견을 안 하는 보통 건가. 아무리 안 해도 100일 때는 하는데. 얼마나 그죠? 시달렸겠습니까? 예, 예. 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연히 하는 그것도 안 했거든요. 예. 그때마다 제가 오늘도 사회를 보면서 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임기 첫 해에 오로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일만 돋보이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은 조용하고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 때문에 네.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믿어주시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오늘 제가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님 여러분 제가 드렸던 설명이 진실임이 증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진심입니다. 또 어느 정부든 집권 초기에 개혁의 과제를 당연히 부여받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12.3 불법
비상계엄의 이런 모든 민주주의가 무너진 문제를 청산해야 하는 이 과제까지 떠안은 정부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조용하게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청래 대표는 해서 기자회견을 안 한 것이고요. 언론 인터뷰도 안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자기 정치한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해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결론은 뭐 당 대표라는 위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내하고 받아들여야지요. 네. 라고 그렇게 늘 147일을 기다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자기 정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생 이런 현안은 정부가 하는 대로 당은 뒷받침하면서 그렇습니다. 따라가겠다. 네. 그거는 바꿔서 말하면 어쩐 사법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개혁 문제 이거는 당이 앞서서 치고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제가 너무 해석을 잘해줬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약간 뭐 네.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그 정확하신데요. 예. 제가 아마 수십 번도 이 지금 하신 말씀을 브리핑을 똑같이 했어요. 예. 이 개혁과 청산의 시기에 이런 이슈는 당이 반발짝 앞서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때 대통령실이 대통령께서 브레이크도 좀 밟아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이 정확히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청산과 개혁의 이슈를 당이 정부나 청와대와 똑같이 어깨를 보조를 맞춰 같은 속도로 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겠습니까? 그 대신에 대통령께서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왜 개혁 안 하냐 청산 안 하냐라고 비판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당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의 문제 뭐 경제정책, 부동산 문제, 집값 이런 문제는 얼마나 민감한 겁니까? 그런 것은 당이 우후죽순으로 앞서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정부가 면밀하게 따져보고 하고 당은 조용하게 그걸 뒷받침하는 네. 이런 어떤 국정과 당정 운영의 기조 이것을 저희는 비교적 잘 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특검이라든지 통일교 특검법이라든지 요 질문을 하기 전에 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그랬을 때 근데 이거를 조금 일찍 다시 꺼내든 거 아니야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1인 1표제 있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이 또 이제 뭐 예상의 부결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른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있고 그 그렇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나왔던 주제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추진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간 또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네. 당대표의 소신인가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예, 예. 우선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는 당대표의 주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약 한 200대 1까지 가까이 가는 그 표의 그 어떤 가치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네. 그 당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시대 정신에 따라 점점 줄여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하시던 시절에 20대 1까지 급기야 줄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줄은 것을 정청래 대표는 이제 1대 1로 이제 합시다라고 공약을 했고 당선이 이제 된 것이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 룰에 반영이 돼야 돼요. 1대 1 이 가치가. 그래서 지방선거 룰을 바꾸려면 1대1 이 문제를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당원 1호와 당원 2호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저희가 다른 오해를 받을까 봐 중앙위원 투표할 때 네.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 투표 독려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뭐 지역위원장 또 이렇게 좀 고문님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되게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카톡으로 투표를 하는데 네. 잘 몰라요 이게. 그리고 내용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해받을까 봐 안 했다 그 전화도 이거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 독려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원 1호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것은 2표 차이로 제적과 네. 2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고 1인 1표 관련된 요 내용들은 이제 27표 차이로 부결이 제적과 반수 부족한 건데 근데 투표한
찬성률은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행정의 어떤 저희가 미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1인 1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타로 저희는 받아들였고 네. 그것을 또 수정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고집하지 않고 그래서 잘 당원 1호도 수정안을 재부의해 가지고 그 좋다 그러면 절반씩 절충안을 하자. 그래서 과거에 상무위원들 100%로 투표하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위원회 그런 어떤 순위 투표를 권리당원 50%와 네. 상무위원 기존의 50%로 해서 통과가 또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지방선거 룰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약속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1인 1표 어차피 한 거니까 정청래 대표 임기 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 3월 넘어가면 지방선거 시즌으로 가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대표 임기 끝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이 문제도 어차피 이 찬성률은 높게 확인이 된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부결됐던 것이 그런 어떤 행정의 어떤 미비 이런 거라고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임을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예. 요 시점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한 걸 보니까 일단 추천 대상 이거 갖고 추천자 예, 갖고는 여야가 좀 그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예. 그 수사 대상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입장차가 여전히 있는데 네. 그렇다면 거론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야당의 주장 중에 좀 무리하다고 보는 게 있으십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예. 야당의 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 지금 여당의 안이 오늘 오후에 발의가 된 것입니다. 잠시 전에. 예, 예. 이것은 서로 앞으로 이 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방법 절충안이 나와서 단일안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천 어떤 주체 뭐 대상 이런 부분들을 예상과는 달리 수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저희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야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추천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법 왜곡죄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야 이건 좀 무리 아니냐 이런 게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이석연 위원장 같은 분은 문명국가의 수치란 얘기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네.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요. 그 말을. 네. 자,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신중히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호하는 겁니까? 신중히 검토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원인이 있어요. 네. 그 시대적 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법 왜곡죄나 내란 전담 재판부나 뭐 이런 것들이 왜 이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사실은 사법부가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습니다. 네.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국회의원, 정치, 정당이 이 기관평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만년 꼴찌였다가 이번에 꼴찌를 드디어 벗어났어요. 누가 꼴찌예요? 사법부가 꼴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사법부는 검찰과 달리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도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기는 믿을 만해. 이런 것이 있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제는 안 되겠어. 사법부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알았는데 큰일 나겠어라고 하는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치보다 사법부가 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뭐 사법부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대적 산물로 지금 말씀하시는 간혹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산물들이 나오는 것이죠. 결과들이.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일방으로 밀어붙일 거냐? 그렇지 않지요.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든 또 그 정보통신망법 이런 거 보면 네. 뭐 지금도 우연이다 막 공세는 하지만
거의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오래 거치면서 그것을 수정의 재수정 누더기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또 보완한 것이죠. 그래서 최종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거든요. 이 법 왜곡죄나 이런 거 역시도 네. 이제 1월 필리버스터에 막혀 있습니다만 연내 처리는 안 됩니다만 1월 달에 처리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공론화 과정을 세밀하고 풍부하고 깊게 거치면서 그렇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 내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입니다. 네. 자, 면직된 보좌관들과 어떻게 보면 진흙탕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초에는 좀 약간 뭐 그 거치가 어떤 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 발표가 심각하게 나올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어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화 소통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정말 국민과 당원, 당에 네.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30일경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여기까지가 소통의 내용입니다. 다만 네네.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제가 해석할 수는 없고요. 그런 어떤 국민께 송구한 그런 마음을 김병기 원내대표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2, 3일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간이.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면서 그래도 집권 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본인께서 여러 가지 판단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과 저도 통화를 어제 좀 했습니다만 오늘도 통화를 했고 네.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혼이 나시지만 본인으로서는 해명하고 싶고 억울하신 분도 또 많은 것도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 2, 3일 정도 가지면서 정리를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 딱 한 말씀만. 네. 마지막 연말 연초 메시지 네, 한 네.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요? 예. 대변님. 예. 대한민국 역사에서 손꼽을 만큼 역동적인 한 해를 살아오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 그래요? 그 제목이 기도하는 정치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고 비전일 수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그렇게 성찰하고 비전을 그런 속에서 갖는 정치, 그런 정치야말로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해 30만 명 넘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일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는 J1 비자로 미국 입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강제 노동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거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J1 비자, 정확히는 비이민 교환 방문 비자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미국에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이 되는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네네.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의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요. 강 씨는 2023년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이런 홍보 자료를 보고 이 J1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곳에다가 $5,000 우리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로 내고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 업체는 이른바 스폰서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가 뭐냐면요. 이 J1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미국 내 업체들하고 연결을 해주고 또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 씨가 수수료를 내고 연결받은 업체는 인디아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본인이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뭐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전혀 교육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강 씨한테 주어진 일이 정화조 청소였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이런 일인 줄 모르고 지원을 했다라면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공장은 강 씨를 곧바로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관리를 하라고 이 스폰서 업체에다가 돈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강 씨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김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스폰서 업체 끼고 계약하는 게 비교적 흔한 일인가 보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 수두룩하게 많은데요. 뭐 문화교류, 업무교육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비영리나 영리재단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1990년에 세워진 전세계 국제 학생교류재단, 줄여서 와이즈 재단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2023년까지 연간 3,300명이 넘는 J1 비자 노동자를 모집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수수료로 올린 수입만 한국 돈으로 7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을 통해서 모집된 학생들이 어디 근무했는지를 보면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 공장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돼지 공장에 보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렸는데요. 학생들이 국무부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의를 하면 추방시키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노예처럼 부렸다라는 게 공통된 증언이었고요. 원래 이 스폰서 업체들이 청년들한테 좀 안전한 근무처를 연결을 해주고 또 미국 문화를 소개하는 외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용주하고 유착관계를 맺고 돈 벌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는 자신들이 소유한 농장이나 와이너리에 연수생을 보내는 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이런 실태를 알고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로는 국무부가 이미 2000년과 2012년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일부 스폰서 단체가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가비 일정 액수 이하로 이 제한하는 그 규제를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스폰서 단체들이 안 된다 이렇게 로비를 해서 이 규제도 무력화시켰고요. 국무부는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 보도된 것들은 예전 사례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구하기 정말 어렵죠? 네, 맞습니다. 간병 업무가 워낙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 또 처우가 낮다 보니까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인원이 14만 명이었는데요. 실제 활동 중인 간병인은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단순 노무직,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간병인 급여는 비슷하거나 더 적고요. 대신에 하는 일은 뭐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틀어서 자세를 바꿔주거나 배변 처리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기준으로 근무하는 간병인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다 일을 하려고 안 하고요. 60세 이상인 경우가 8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간병 서비스나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력 구조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 기자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정부가 간병인 근무 체제 바꾸는 방안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요.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네, 열흘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돌봄, 복지, 의료 분야 전략을 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간병인이 너무 비싸다.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니까 구하기 어렵다는 악순환이 있다. 한 번 하면 풀로 24시간 해야 하고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쪼개서 구인을 하면 인력을 좀 더 저렴하게 근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2시간만 간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와 간병인을 매칭하는 그런 플랫폼을 키우라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가 나오면서 복지부도 이 시간제 간병인 플랫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시간, 4시간마다 간병인이 계속 바뀌면 환자로서도 정신이 없고 또 환자와 정서적인 교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자주 바뀌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워낙 힘들고 처우가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근무 형태만 단순히 바꾼다고 해서 고급 인력이 유입될 것 같지 않다. 이런 게 현장 반응입니다. 그래요.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조사 참여자의 64%가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대비 2.4%포인트 올랐고요. 2016년 조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활동 비율도 올랐고요. 또 월 평균 얼마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봤더니 이것도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로자 휴가 조사를 했더니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연차 소진율을 기록했는데 1인당 부여된 연차 평균이 한 16.7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80%에 달하는 13.2일을 사용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워라밸 그러니까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좀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 따로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한국 제도들을 보면 결혼을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제도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외신에도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정부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연봉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미혼이면 이걸 상품을 이용하는 게 가능한데 네.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게 한 명이 추가되는 거니까 그러면 6천만 원 곱하기 2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준은 바뀝니다. 네. 부부 공동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혼 전에는 가능했던 대출이 혼인신고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가 돼서 거절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버팀목 디딤돌 대출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자격요건 다시 조정하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유익하고 흥미로운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다사다난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지금 지난 1년 문화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 한 해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문화계에는 경사 많았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2025년 올해 문화계 이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캐대언이 아니고 어쩌면 해피엔딩 이게 토니상 수상이었습니다. 예, 예. 2025년 6월 8일이었는데 6관왕이었습니다. 무려 이 토니상은 공연계의 최고상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최우수 작품상, 극본상, 그리고 작곡 작사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무대 디자인상 이 본상을 포함해서 6개 부문상을 받았는데 네네. 전에는 토니상에서 우리 작품이 상을 받는다는 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 아니냐. 상을 받는 거 자체도 처음인가 봐요. 이렇게 많이 휩쓴 거는 물론이고.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위대한 개츠비가 2024년에 상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본상이 아니고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미국에는 4대 문화예술상이 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에그 오토라고 합니다. 네. 에는 에미상, 그리고 그는 그래미상, 그리고 오는 오스카상, 그리고 토는 토니상인데 이 토니상에서 본상을 이렇게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의미가 있고 특히나 이 어쩌면 해피엔딩은
처음에는 대극장이 아니고 소극장에서 했던 창작 뮤지컬입니다. 네네. 300석 규모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하려면 미국에 진출하려면 영국에 진출하려면 영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작품을 가지고 해야 익숙하겠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위대한 개츠비 같이 미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작품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그런 춘향전을 해외의 작가가 뮤지컬로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될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너무 그들에게 익숙한 작품만 가지고 현지를 놓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번에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언뜻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거는 그들만큼 훨씬 뛰어나게 잘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주제로 가는 것도 그래서 괜찮겠다는. 저는 위대한 개츠비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의상 고증 같은 경우는 몇몇 할 수 그 당시에도 내용도 좋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역시 뮤지컬계는 올해가 한국 뮤지컬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한 해였다. 역시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을 얘기한 걸 텐데 토니상 수상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건가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작들도 네. 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정도예요? 때문에 이게 토니상이 뭔가 유명하고 블록버스급이고 이렇게 해야 받는 것이 아니고 네. 작품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데 소재도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의 안드로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로봇의 사랑 이야기는 할리우드나 이런 데서도 잘 다룬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 미국인들은 뭘 주로 이제 생각하냐면 안드로이드 로봇의 정체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인간이냐 아니냐 그리고 인간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근데 로봇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진일보한 점이었고 그다음에 시기도 좋았던 것이 올해 AI 열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물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참 이 창작 뮤지컬이 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로봇의 사랑이란 컨셉도 좋았고 AI 열풍이라는 것과도 맞아떨어졌다. 자, 공연 시장 실적 역대 최대 기록했습니다. 내년에 공연계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창작 뮤지컬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연극계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 연극 단체들이 또 제작사들이 뮤지컬로 지금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또 정부에서도 뮤지컬 지원을 위해서 244억 원 정도를 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올해 3분기 공연 시장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가지고 티켓 판매액이 굉장히 높은 20개 목록에는 대중음악 장르 공연이 12개, 뮤지컬 공연이 7개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어쩌면 해피엔딩 때문에 공동 글로벌 제작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먼저 제작을 한다든지 동시에 제작을 하는 것 그리고 네. 우리 K 웹툰 잘 나가고 있는데 웹툰을 바탕으로 한 이제 뮤지컬도 지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유리한 점이 웹툰 자체가 뮤지컬 중에서도 판타지, 스릴러, 로맨스 같이 장르물에 가깝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특히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도 뮤지컬로 제작이 됐습니다마는 네. 우리 K 한류를 일으켰던 드라마를 토대로 한 뮤지컬들도 많이 제작될 것으로 2026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문학의 두 번째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아까 좀 짧게 말씀드린 캐대언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도 6월 달에 공개가 돼가지고 토니상에 이어가지고 네. 캐대언까지 열풍을 일으키니까 6월 달은 좀 약간 정신을 못 차렸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K-팝을 오히려 그 일부 팬덤에 한정됐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K-팝 데모넌터스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앞전에 네. K-팝을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었는데 좀 함량이 많이 미달됐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좀 약간 착오를 일으키는 게 넷플릭스가 많이 예측을 하고 만들었겠거니 생각했지만 사실은 넷플릭스의 기본적인 전략은 팬이 있으면 관련 컨텐츠를 무조건 확보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런데 6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작사 같은 경우에도 딱 이렇게 여러 편을 제작하고 나서 이
결과물이 좋은 거 잘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캐디언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거고 그거를 여실히 보여줬던 게 이 넷플릭스에서는 기념품조차 하나 만들지 못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상표권 등록도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부랴부랴 상표권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한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표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왜 한국에서는 예측을 못했냐 그러는데 정작 넷플릭스나 소니 픽처스도 예측을 못했고 또 극장가들도 예측을 못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 네. 참 이 문화예술은 정말 생명체 같다. 살아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은 생물이다. 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이 캐대언 신드롬에서 좀 눈여겨볼 점, 특히 앞으로 창작하면서 또 유념할 점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창작하면은 네. 예전에 창작권을 불태우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고 골방에 갇히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경우도 윌 에런슨이라고는 미국이 나왔고 박찬호 작가가 공조를 많이 했어요. 네. 같이 작품도 쓰고 같이 작사 작곡도 하고 또 배우들도 이제 미국 배우들이고 그래서 이게 콜라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고 네. 사실 여기선 좀 빠졌습니다만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도 네네. 올해 계속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콜라보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MTV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네. 대단한 거고 지금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올해의 노래 본상에 올라갔어요. 이것도 공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캐대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음반사 네. 레이블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그런 기획사 소속의 가수들하고 또 교포들하고 또 미국의 현지 제작사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공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혼자 창작을 하거나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같이 협업을 하는 시대고 그것이 좋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5년 문화학의 세 번째 이슈 뭡니까? 국중박 600만 돌파입니다. 그것도 대단해요. 사실은 그전에는 한 300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400만 돌파했을 때 상반기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500만 돌파했고 600만 돌파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는데요. 네. 아마 최종 스코어는 한 63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뭐 캐디언 때문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앞전에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사람 심리가 아주 인기가 없으면 보지도 않는데 사실 캐디언 보고 나서 검색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한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 뭐 알고 싶다 아니면은 그 이제 캐디언에 나오는 호랑이 관련 기념품을 파는 곳이 어디냐 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준비된 자만이 모든 잔치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약간 좀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캐디언 때문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이미 준비를 많이 했군요. 있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뮤지컬과 캐다헌 국립중앙박물관 흥행 네 번째 주목한 올해 문화계 이슈는 어떤 거예요? 일단 애니메이션 인기와 좀 극장가의 위기 심화였고 연장선상에서 우리 영화가 조금 맥을 못 쳤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상황이 네. 바로 올해 최고의 흥행작은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네. 1, 2위가 애니메이션이었는데 2위는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548만 명. 1위는 뭐예요? 그 1위는 바로 주토피아 2가 700만 명을 오늘 돌파를 했는데요. 그랬군요. 그래서 겨울왕국도 사실은 1위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올해 좀 우리 영화가 맥을 못 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토피아 2가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귀멸의 칼날은 좀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이 주토피아2 같은 경우는 약간 명랑하고 쾌활하고 발랄하고 또 문제 해결하는데 공조를 합니다. 네. 협력하고 네. 사실 두 주인공이 토끼하고 여우거든요. 사실 토끼와 여우는 현실에서는 협력하기 좀 힘든데 그 두 티격태격하는 캐릭터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모험을 펼치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부터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까지 같이 보기에 좋은 영화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좀 1위를 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영화들은 좀 주춤
주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영화들 이제 주춤했는데 이게 뭐 한국 영화의 부활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코로나19 타격이 올해까지도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이제 개봉하지 못한 작품들 이걸 이제 뭐 좀 속되게 재고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뀌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천만 관객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냥 손익분기점을 그 작품이 넘겼느냐 안 넘겼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그러죠. 이제는 블록버스터형 작품보다는 제작비 규모를 줄여가지고 좀비딸처럼 새로운 시도의 하이 컨셉팅 영화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5, 60억 제작비를 하더라도 이제 그 관객 수가 한 150에서 200만만 들어도 선입분기점을 넘기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지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독립 영화의 가능성들을 좀 많이 실험을 하면 좋겠고 특히 젊은 감독들한테 많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지금 극장가 같은 경우는 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주토피아 같은 속편의 특징은 이미 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쇄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극장은 좀 그렇게 영화를 기다리는 분들을 향한 작품들을 좀 만드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만약에 한 가지 더 우리가 4가지 꼽았는데 문학의 한 5번째 이슈 하나만 더 짚어준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출판가의 20대들이 쇄도했던 한 해였고요. 그 출판가의 20대들이 한국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요. 이전까지만 해도 왠지 외국 소설을 많이 읽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노래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깨진 적이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왠지 팝송을 들어야만이 영어 공부도 될 것 같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팝송보다는 케이팝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제 덕분에 한국 소설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기세를 2026년에도 좀 많이 몰아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주목하고 계신 한국 소설가 한 명만 꼽아주시면 올해도 인기가 많았던 성혜나 작가를 꼽습니다. 호모노란 작품인데 이게 무속 이야기와 판타지 로맨스를 예술적으로 잘 버무린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순수 문학 이제 작품인데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소설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2026년에 이런 점에서 성혜나 작가 같은 그런 소설가들을 또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